이제 폰타운케 가게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오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게에 가기 전에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썰도 있고 진짜 팩트도 있겠고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남겨주면 좋고요. 미리 알고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폰타운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문을 보죠. 아, 이 단단한 목재문이 진짜 단단하고 열기 힘들어요. 과감하게 한번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혹시 뭐 소심하게 했다가 안 하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가게는 먼저 어떤 가게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까츠 전문점이라고 보기 힘들다. 양식당이다. 근데 어떤 양식당이냐? 역사가 어마어마하다. 일본이 양식을 받아들이게 된 거에 역사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걸 알면 재밌어요, 진짜. 오므라이스, 뭐 카레, 이제 지금 하는 돈까츠, 뭐 나폴리탄 이런 거 전부 다 관련이 있는 얘기니까 알고 있으면 훨씬 재밌게 맛집 탐방을 할 수 있답니다. 이 폰타운케는 어떤 양식당이냐? 폰타운케의 철학이 있어요. 가장 특별한 날에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특별한 날의 식사. 그게 바로 외식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은. 외식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진짜 그냥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의미도 크잖아요. 근데 그렇고 예전에는 집밥을 많이 먹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집밥이랑 다른 집에서 못 먹는 특별한 날의 식사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폰타운케는 누가 차렸냐? 전형적인 가업 계승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서 깊은 양식당인데 초대 이 창업자가 시마다 신지로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실 천황의 식사를 담당하던 요리사입니다.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왜 청와대에서 대통령 식사를 담당하던 분들이 나오면 엄청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시마다 신지로가 일했던 배경이 언제냐? 메이지 시대입니다. 메이지 시대. 이때 이게 폰타운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부터 얘기해야겠다. 일단 들어가죠. 뭐 일단 폰타운케로 올라오면은 제가 지금 2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든요. 이 분위기 좀 보세요. 잠깐. 식당은 생각보다 안 컸어요, 규모가. 1층에는 거의 카운터석 몇 자리밖에 없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 테이블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이 안쪽에 보여줄게요. 근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서 폰타운케를 창업한 시마다 신지로라는 사람은 황실의 국내청, 그러니까 국내청 중에서도 요리를 담당하는 부가 있었어요. 뭐 타이센 부인가? 근데 거기서 이제 요리사였는데 메이지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일본의 근대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일본이 막부 시대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전에. 막부라는 게 쇼군이 지배한 통치하던 시절인데 좀 쉽게 표현해서 미국이 왔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왔냐? 야, 문 열어. 일본에 와가지고 야, 너 개항해라. 일본이 그 막부 시대 때 마중을 나갔는데 군사력이 엄청난 거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깜짝 놀란 거야, 일본이. 막부 시대가 이어져 말기였으니까 부패도 있었겠고 뭐 민심도 약간 어지러웠는데 야 이거 미국의 기술력을 분사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 규모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하급 무사들이 이제 반발심이 있고 여기 있는 이제 상인 계층도 반발심이 있어서 이걸 뒤에 엎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우리 망한다. 미국 보니까 깜짝 놀랐다. 서구 열강들 진짜 엄청 세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야 우리 서구 문물을 진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사상이라고 대충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이 있어서 어떻게 됐냐. 막부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막부 시대가 되면서는 그냥 명예직으로 남아있다가 이 메이지 유신 되면서 다시 정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연호를 메이지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깁니다. 그때 당시는 에도였어요. 에도. 얼마 안 있다가 도쿄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아까 서구 문물을 막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서양식으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고기 많이 먹고 그래야 서양 사람들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이렇게 된다. 우리 너무 약하다. 이대로 있다가 끝난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아까 말했던 이 시마다 신지로가 프랑스식 양식을 제대로 가지고 와서 천황 식사를 담당했던 사람인 거죠. 1905년에 국내청에서 나와서 우에노라는 지역에 이 위치에 이 식당을 차린 거예요. 1905년에 대해서 근데 또 얘기를 해야 돼. 폰타운케가 차려진 1905년은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실 거예요. 야 1905년이면은 조선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해였잖아.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거죠. 을사늑약이 뭐예요?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 그 해에 폰타운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가스의 원조를 대중들한테 팔고 있었다. 그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양식들도 팔고 있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약간 재밌지 않아요?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또 재밌어요.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야, 러일 전쟁은 뭐냐 갑자기. 러시아 일본 전쟁인데 그거 왜 했냐. 아까 말했지만 메이지 유신 전만 해도 막부 시대 말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충격 먹었다 했잖아요. 서구 열강의 그 파워를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파견해가지고 미국, 유럽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진짜 각 잡고 쉽게 얘기하면 각 잡고 공부해서 완전 벤치마킹해서 몇십 년 만에 엄청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서구와 건물들도 목조 건물에서 이제 석조 건물들로 바꾸고, 그러니까 건축도 바꾸고 나라 철학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완전히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파워가 세졌습니다. 군사력도 세졌고, 그러니까 무기도 신식화돼 있고, 이제 약간 폼이 오르고 있었던 거죠, 일본이.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때도 엄청난 서구 열강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고, 러시아는 뭘 노리고 있었냐면 부동항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얼지 않는 항구. 이 동아시아 태평양 세력 확장에 중요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왜 전쟁이냐, 협상을 걸었대요. 사실 일본이 먼저. 조선은 우리가 관리하고 만주 그쪽은 너희가 관리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러시아가 뭔 소리야? 지금 뭐 정신 나갔나? 기어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협상이 실패.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일본이 선제 공격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겼어. 그 해가 1905년입니다. 그 해가 러일 전쟁이 직후. 저 아무것도 아닌 했던 애가 시비 거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판 했는데 밑에 있던 애가 이긴 거예요. 싸움 잘하는 애를 이겨버린 거야. 그때 일본 분위기가 어땠냐면, 도쿄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야, 우리가 진짜 이제 따라잡았다. 제대로. 이 러일 전쟁을 승리했다는 거는 확실한 상징적인 의미다. 우리가 서구 열강의 파워에 근접했다. 국제적으로도 야, 일본이 이겼대 이렇게 되면서 일본을 강대국의 위치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생겼대요. 서양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조선은 어땠다고요? 을사늑약이 체결됐죠. 나라가 팔리고 일본은 그때 요 돈까스 집이 생겼다는 거. 약간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조선은 최악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내비칠 때 이 시마다 신지로는 국내청에서 나와서 황실에서나 먹을 수 있던 고급스러운 양식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해였던 거죠. 근데 사실 대중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신지식인들, 그다음에 신흥 부르주아들, 그리고 문화인들, 고급 음식이었죠. 그때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화긴 해요. 여기 메뉴를 잠깐 볼게요. 그 카츠레츠라고 보이죠.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먹으러 온 돈카츠입니다. 커틀릿의 일본 발음이에요. 카츠레츠. 아카다시 오신고 해서 밥, 그다음에 적된장, 붉은 된장국, 그다음에 반찬, 그 절임 반찬 550엔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돈까스 시키면 당연히 우리는 밥 딸려 나오고 국 조금 나오고 뭐 스프 나오던가 경양식 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따로 시켜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는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식당에 비해서 이렇게 좀 멋지지는 않아요. 뭐 A4 용지로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바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돈까스 정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정식처럼 먹으려고 하면은 거의 43,000, 4,000 정도 된다. 지금도 고급 식당이라는 거죠. 그때도 고급 식당이었다는 거죠. 여기는 늘 고급 식당이었다는 거죠. 이게 폰타운케의 정체성입니다. 황실의 국내청에서 차렸던 시마다 신지로의 증손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4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업계승 방식으로. 여러분 그럼 가시면은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머리가 다 이제 백발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아,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어쩌냐 이거. 이거 거의 뭐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 지금 다 풀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럼 왜 하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엘리트 요리사가 나와서 도쿄의 여러 지역 중에서 왜 하필 우에노였을까? 결론을 말하면 우에노는 지금도 돈까스 집이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 좀 돈까스 좀 먹고 싶은데 맛집 많은데 없나라고 생각하면 우에노 생각하면 돼요. 가성비 맛집부터 고급 맛집들까지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우에노에는. 그게 갑자기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었겠죠. 우에노는 도쿄에서 문화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에노 공원이 있고 미술관, 박물관, 서양국립미술관부터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하기 좋은 문화교양인들을 위한 장소죠.
그리고 우에노역이 엄청 커요, 여러분들. 철도역을 가보면. 그리고 복잡하고 그때 당시 도쿄에는 굵직굵직한 지역들을 말해보면 요 당시 메이지 시대 요 창업 당시에 긴자, 아사쿠사, 니혼바시, 우에노 뭐 한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층에 올라와서 앉아 있으면 이 그릇들이 보여요. 그 당시 국내청에서 사용하던 그릇이랍니다. 진짜로 사용하던. 그래서 마치 역사의 현장을 보는 듯한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박물관에 오는 듯한 느낌도 나요. 알고 있는 사람들만 나겠죠? 카페트 깔리고 이런 것들도 진짜 옛날 분위기잖아요. 이제 들어와서 앉았어요. 우에노란 공간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미술과 박물관이 많다.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다. 도쿄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도쿄로 넘어올 때 우에노로 많이 왔다고 해요. 미술관이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죠. 사교 현장처럼. 또 밤문화도 있었다고 해요. 게이샤들도 여기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기가 사람이 많았다. 이곳에 차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깐 테이블 또 볼게요. 지금 구성을 보면 여기 있는 요게 우스터 소스를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시보리 나왔고 냉수 주고 복잡한 것도 없고 단출해요. 이거는 저번에 카라시 겨자거든요. 질감을 한번 보시겠어요? 좀 묽었던 거 보여요 방금? 조금? 약간 물 같은 느낌이에요. 얼핏 보면 간장인가 싶을 정도로. 그 간장은 아니고 우스터 소스라는 거예요. 이 식당의 돈까스 소스라고 해도 될 거예요. 카츠레츠가 나왔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돈까스의 조상인 거예요, 조상.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실 시간 순으로 먼저는 긴자에 있는 렌가테라는 양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뒤 폰타온케거든요. 누가 먼저냐 이런 논란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돈까스의 이미지의 조상은 폰타온케가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 그 카츠레츠의 발상지는 긴자 렌가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긴자 렌가테이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폰타온케랑 차이가 있어요. 긴자 렌가테이는 지금 보면은 다시 보여줄게요. 안 잘려 있죠.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서 먹는 엄연한 양식 같은 느낌이었죠. 여러분 돈까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짧게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 아시죠? 이게 오스트리아 슈니첼에서 왔다. 오스트리아식 빈 슈니첼. 이 슈니첼은 원조라고 했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밀라노 꼬뚤레떼라는 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돈까스의 조상님입니다. 원조다. 근데 아까 슈니첼이랑 비교해 볼래요? 차이가 뭐냐면 얘는 뼈가 붙어 있어요. 송아지 고기로 만들어요. 송아지 고기로. 그리고 튀기는 것도 달라요. 그때 당시에 있던 오스트리아의 외교관이었나? 그 사람이 밀라노에 있다가 이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 이 음식이 그리워서 기억나는 대로 서술을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던 것 같다 해서 그때 당시에 요리사들이 재현한 음식이 슈니첼이에요. 요 슈니첼이 커틀릿으로 불리고 카츠레츠라고 불렀고 1895년에 렌가테이에서 카츠레츠로 팔았고 그거를 제대로 만들었던 데가 바로 이 폰타온케다. 렌가테이와 폰타온케의 차이가 있는데 폰타온케는 보면은 더 두툼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식 돈까스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폰타온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옛날 단골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까 비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4만 원씩 주고 이걸 먹겠어요? 이 가치나 이 의미 모르면 더 맛이 없는데 맛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감각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역사를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의미도 다르고 근데 실제 비싼 만큼 재료는 좋아서 건강하다는 거 잠깐 말하고요. 폰타온케는 지금도 돈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이고요. 렌가테이는 역사적인 의미가 더 큰 곳으로 남아있어요. 자, 이 렌가테이는 아까 말했던 슈니첼 여기에서 왔다고 했죠. 근데 차이가 이 슈니첼에서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육안으로만 봐도 요 튀김 입자가 거칠죠. 빵가루로 했다는 거예요. 빵가루로. 슈니첼은
곱죠.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렌가테이의 의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일본식으로 이 슈니첼을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슈니첼은 팬에서 기름 두르고 구웠어요. 얘는 딥프라이 했어요. 딥프라이가 뭐냐, 템푸라 있죠. 템푸라. 일본은 이거 있을 때 이미 튀김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팬에서 처음에 굽다가 좀 더 이거를 맛있게 먹을 수 없나? 이 팬에서 구우니까 오래 구워야 되고 이 좀 무겁게 느껴졌다. 야, 좀 라이트하게 가자. 아, 그러면 우리 템푸라처럼 이걸 돈까스를 해보자. 기름 물에다가 담가서 튀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템푸라처럼 튀겼어요. 그 다음에 거친 빵가루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빵가루들이 거칠어지니까 공기층이 생기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좀 더 라이트해졌다 이거예요. 그게 이 긴자 렌가테이의 카츠레츠가 가지는 의미,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 폰타운키는 뭐가 다르냐? 고기를 씹는 맛을 살렸어요. 근데 이 씹는 맛을 살리면은 고기가 두꺼워지면 안 익는다 이거죠. 겉은 빨리 익어버리고 속은 안 익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폰타운키는 저온으로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요. 돈까스에서 저온 카츠의 사실상 원조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돈까스 좀 친다는 곳들,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 근데 더 놀라운 점을 일단 보시죠. 에? 지금 방금 봤어요? 튀김옷 분리된 거 봤어요? 뭐야 이 완성도. 흔히 한국 사람들이 뭐 밑젖음이라고 하더라고. 한국에서의 튀김은 바삭바삭해야 튀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만은 않았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실제로 왜 옛날 그 템푸라 집이라든지 텐동집 이런 데 가면은 다 튀겨놓고 막 소스 위에 부어가지고 타레라고 하는데, 그걸 부어가지고 눅눅하게 해서 먹었잖아요. 심지어 튀김을 눅눅하게 튀겨. 한국 사람들 이해 못했지. 이걸 왜 맛있다고 먹나. 밥과 함께 먹는 용도로 부드럽게 만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결론만 말하면 일본이 요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리는데 좀 더 집중하는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했네. 이거 보여요 지금? 튀김옷 분리 현상. 너무 쉽게 분리됐고 밑젖음 일어났고, 이거 완전 총체적 난국 아닌가요?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이 곳을 판단하겠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여기는 돈까스 전문점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120년 동안 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결같은 맛을 내는데 굉장한 공을 쏟고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1905년도에 그 맛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저는 돈까스 집 가서 이제 밑젖음 현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돈까스를 분리시켜서, 그래서 공기를 노출시켜서 빨리 열을 식혀서 이 젓는 현상을 조금 더 더디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거 아카다시예요. 아까 말했던 붉은 된장. 끈적끈적한 느낌이 좀 나요. 이 버섯 때문에 살짝.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완성도도 없어 보이는데 희한하게 맛있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간이 조금 짭짤해요.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아우 짜워라고 할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백김치 같은데 좀 놀랬어. 뭐 김치가 나왔나? 슴슴하지도 않고 너무 여기 오이부터 아까 무 다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카츠레츠 요게 고기가 좋다는 게 느껴졌고요. 간이 훌륭해요. 뭐 근데 간이란 건 좀 주관적이라서 좀 그거 있을 수가 있는데, 밑간을 꽤 했다는 게 느껴져요. 고기에서 짭짤해. 아무것도 안 뿌리고 먹어도 된다는 소리죠. 요즘 고급 돈까스 집들에 가면은 소금을 어떤 소금을 주냐, 이것도 돈까스 맛집을 평가하는 요소가 됐죠. 지금은 뭐 말돈 소금을 쓰냐, 계랑드 소금을 주냐, 트러플 소금을 쓰냐, 싸구려 소금을 쓰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아염도 많이 쓰죠. 히말라야 아염, 핑크솔트. 아무튼 여기는 소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튀김옷 분리 현상이 잘 일어나요. 폰타운키의 조리 방식이 제가 찾아본 결과 튀기기 전에 소금 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튀기면서 여기서 물이 나와요. 그럼 더 육즙을 가두기 시작하면 이 물이 나오면서 튀김옷과 분리가 되기가 쉬워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부터 해오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국 사람들은 아까 뭐 튀김옷 분리라던가 밑젖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일본은 안 그렇다.
따로 튀김망에 왜 두고 요즘은 레스팅이라는 과정을 시키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여기는. 왜 안 하냐? 옛날부터 안 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는 좀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제 방문해가지고 맛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아 여기 푼타원케 유명하다 우에노에 가서 이제 먹어봤더니 이런 돈까스 완성도를 보고 비판을 하고 그 비판한 지점을 폰타원케 주인이 읽더라고요. 이 4대 시바다 요시히코 분이 이제 흔히 말하면 전통만 고집하지 않는다. 방송에도 심심치 않게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터뷰도 꽤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4대에서 달라진 거였거든요. 이 4대의 아버지는 철저하게 외부와의 어떤 그걸 단절하고 내부의 퀄리티 신경 쓰는데 완성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겠다 이런 입장이었대요. 근데 이 4대는 돈까츠의 전통을 알릴 수 있고 지금 폰타원케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완성도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소금간이 잘 돼 있어서 먹기가 좋다. 맛있다. 그리고 돈까츠의 간, 츠케모노의 간, 오신코의 간, 아카다시의 간이 아주 훌륭했다. 제가 느낄 때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거 근데 이질감 느껴지는 곳 은근히 많아요. 요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집은 굉장히 훌륭했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요 밥도 돈 주고 먹는데 맛있어야죠. 다행히 맛있었습니다. 소리 나오죠. 아 아래쪽도 이런 정도로 유지가 되면은 진짜 훨씬 더 맛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 좀 더 완성도가 올라가면 더 좋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보면은 우리 흔히 돈까스집 가면 로스카츠가 있고 히레카츠가 있잖아요. 등심이 있고 안심카츠가 있잖아. 여기는 로스거든요, 이게. 등심 부위. 희한하게 지방이 없네. 어떻게 된 거냐? 이 지방을 다 잘라낸 거예요. 에? 그 지방 고소한 맛이 포인트인데 로스에? 그거 더 느끼려고 요즘은 특로스도 많이 먹는데? 아니요, 안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 직접 라드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라드가 뭐냐? 돼지 기름. 유럽에서는 라드를 심심치 않게 사용하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훨씬 더 그 돼지 기름 맛이 있으니까 고소해요, 고소. 우리 옛날에 왜 우리 아빠 엄마들이 아 요즘은 짜장면 맛이 없어졌어. 옛날에 진짜 맛있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일화잖아요. 옛날 짜장면 중국집들은 이 라드를 이용해서 돼지고기를 볶았고 그 볶은 데다가 이제 춘장 볶으니까 그 고소함이 막 훨씬 기가 막힌데 요즘은 대부분 콩기름 쓰죠. 그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지방을 잘라가지고 라드를 만들어요. 늘 만들어요. 노가다인데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라드를 사도 될 텐데 사지 않고 직접 끊어서 이 살코기만 사용하고 모든 잘려진 부위들이 균일한 맛을 내고 살코기에서 지방은 따로 떼서 기름을 만들고 그 고소한 풍미는 이 튀김옷에 입힌다라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신박하죠. 지금 들어도 신박한데 그때 당시는 어떻겠어요. 완전 아방가르드였지. 기름 맛이 라드의 풍미가 확 나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여기 리뷰를 봤는데 아우 돼지 잡내 난다. 뭔가 이 돼지 냄새가 너무 강하다. 그게 이 라드 때문일 수 있거든요. 지방에 가장 많은 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기름을 어떻게 쓰냐가 풍미에 있어서 요리 풍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돼지고기가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돼지고기를 늘 엄청 좋은 걸 구한다고 해요.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부분 또 말해야겠네. 어떤 돈까스 집을 갈 것인지를 고르는 고려사항 중에 어떤 돼지고기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도 뭐 난축 맛돈이냐, 흑돼지냐, 버크셔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폰타원케는 고집하고 있지는 않대요. 어떤 특정 품종이나 뭐 브랜드를. 대신 이제 그때그때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고른다고 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약간 돼지 냄새가 더 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 라드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먹기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단순히 튀김옷의 완성도에 실망해서 못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돼지 냄새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요런 돈까스 맛집들을 좀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걸 듣고 가면 재밌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단순히 내 입맛에 맞냐 맛있는 돈까스를 먹고 싶다 했을 때
이 식당을 고르는 게 좀 함정일 수 있다. 그 라드를 사용하는 집들이. 맛있더라고요. 만족하며 먹었습니다. 아까 그 말했던 굴소스? 직접 만든 수제 굴소스. 아까 또 어떤 맛일지 모르니까 조심히 이제 양배추에 실험했어요. 그리고 여기 양배추도 되게 잘 썰어요. 양배추 식감도 이 돈까츠의 식감도 이질감 없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팀플레이가 쩐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먹다 보니까 약간 소금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금도 뿌려봤어요. 여기는 소금이 뭐 딱히 또 뭐 그런 특별한 소금을 안 쓰죠. 지금 보면 약간 물릴 때쯤에 살짝 소금 들어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밥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요게 좀 신기한 거였는데 감자였어요. 감자 고로케처럼 그거 쪼매난 거를 하나 튀겨서 주더라고요. 되게 별미처럼. 이 굴소스는 만능이에요. 뭐 양배추랑 먹어도 되고 돈까스랑 먹어도 되고 그래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까먹었어. 너무 빨리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 식당이 제가 옆에 메뉴를 보니까 이거 먹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양식당이라서 단골들은 뭐 스튜나 뭐 새우튀김이나 아니면은 메뉴에 없는 거 있어요. 조개 관자 부분을 모아서 튀겼다고 해야 되나? 생선 후라이나 튀김 요리들을 그런 것들도 많이 먹더라고요. 초대부터 그다음 이제 2대, 3대, 4대 이렇게 올 때 중심 철학은 지켜나가지만 각자가 가진 약간의 변형이 있잖아요. 4대는 이렇다고 합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게 단순하게 옛날에 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원래 예전에는 여기 빵가루도 직접 만들어서 썼대요. 굵게. 근데 그거가 진짜 쉽지 않았대요. 온도, 습도를 다 고려해야 되고 매일매일 빵가루를 만들어서 균일한 퀄리티를 낸다는 게 진짜 수고스러운 일이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지금은 빵가루는 안 만든대요. 여기가 아까 조은카츠의 조상님이라고 했잖아요. 렌가테이가 먼저 이 돈까츠를 만들었지만 폰타운케는 그거를 거의 완성도를 올린 곳이다. 스타크래프트로 얘기하면은 제가 스타를 좋아했어가지고 내 나이 때 사람들 알 텐데 쉽게 말하면 뭐 폰타운케는 약간 임요한 같은 느낌이고 렌가테이는 이기석 그다음에 이제 나리쿠라는 뭐 이용호 모르는 사람들은 패스해도 돼요. 이 얘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제가 뭐 하냐 밥으로 옮겨서 먹는데 처음에는 저는 좀 음미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냐 막 이렇게 좀 약간 막 변태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또 이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나도 이거 만약에 그냥 혼자 먹었다면은 이 정도로 집중해서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느끼고 그거를 알고 싶고 하니까 섬세하게 집중해서 먹다가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다 하면 나머지 조각들은 밥 위에 올려서 약간 카츠동처럼 제 마음대로 이렇게 먹어요. 편하게 먹겠다는 어떤 거죠. 이렇게 이것도 뿌려서 이렇게 먹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네.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비싸서 지금도 비싼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고급 요리였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완전 예약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없었고 아는 사람들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막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식당으로 바뀌었고 초창기에 이 식당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튀김집이다라는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돈까츠 전문점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후라이 느낌, 그러니까 템푸라 느낌의 돈까츠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다 빠져서 이 내부를 좀 찍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넓진 않죠. 근데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좀 좁아. 이 건물도 사실은 그 1905년에 지어지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졌잖아요.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망했잖아. 그래서 미국이 도쿄를 대공습을 했는데 그때 부서졌어 다. 대공습 때. 다시 지은 거예요 그때쯤에.
근데 힘들어서 말 못하겠어.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거 무슨 아무튼 엄청 싹 다 잘 비웠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대. 그래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폰타운키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하자면은 우에노에 차렸고 우에노는 돈까츠의 성지가 됐자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하면은 지금은 이 폰타운키도 보면 다 잘려서 나오고 있잖아요. 나이프 필요 없이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일본에서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양식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마도 이건 썰이에요. 근데 아마 좀 강력한 썰인데 이렇게 잘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폰타운케도. 긴자의 렌가테이처럼 요렇게 포크 나이프로 썰어 먹도록 돼 있었던 거죠. 근데 폰타운케가 차려지고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후에 우에노에 폰치켄이란 가게가 생깁니다. 이렇게 돈까츠를 잘라서 냈어요. 젓가락으로 먹게 하려고. 그 가게는 현재 폐업을 했어요. 근데 도쿄에 폰치켄이란 또 유명한 돈까츠 가게가 있거든요. 칸다라는 곳에 있어요. 칸다. 대유행을 이끌었던 폰치켄이란 식당을 오마주했다. 그 어를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차린 곳이라고 해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폰치켄이라고 치면 돼요. 칸다에. 미슐랭도 받았던 곳이거든요. 거기도 미슐랭 빅그루망. 지금은 아니에요. 이 잘라서 낸 젓가락이 이 폰치켄의 창업자가 그 사람도 성이 시마다인가 봐요. 시마다. 그래서 둘 다 시마다 해서 막 가족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폰치켄이 젓가락으로 카츠레츠를 먹는 걸 유행을 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카츠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식당이 있었다면 그 식당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식당이 없으니까 폰타운키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톤카츠를 쓰기 시작했어. 왜 쓰기 시작했냐? 이름부터 바꾸자. 카츠레츠는 고급화된 요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의 톤을 가지고 오고 카츠레츠의 카츠만 가지고 와서 돈카츠라고 부른 거예요. 서민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카츠레츠를 바꾼 거죠. 그 이후에 이센이라는 돈까츠 맛집이 또 있답니다. 이센. 여기 우에노에 이센 혼텐이라고 있어요. 그쵸? 여기 이센 혼텐 보면은 이센이란 가게가 있는데 이 집이 뭘로 유명하냐? 카츠산도를 처음으로 만든 집이에요. 이 왕도의 카츠산도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심플해 보이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말 먹기 좋은 그런 카츠산도를 만든 곳이에요. 카츠산도를 왜 만들었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우에노가 어떤 지역인지 설명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사교 장소 그다음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밤문화가 있었대요. 게이샤들의 거리. 그 게이샤들이 밥을 먹고 싶은데 돈까츠 먹으면은 또 막 립스틱에 기름기 묻고 약간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안 더럽혀지면서 입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빵을 더한 거예요. 빵과 카츠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센이랑 렌가테 그리고 폰치켄 또 다 할게요. 그래서 우에노는 돈까츠의 성지다, 메카다 이렇게 불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망했거든요. 도쿄가 그때 완전히 폐허가 됐어. 대공습도 받았댔고 폰타운케 가게도 부서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가게가. 그때 2차 대전 때 일본이 망하고 경제가 망하면서 이 돈까츠라는 음식이 본격적으로 서민의 음식이 됐어요. 항상 우리 전쟁이랑 튀김 요리는 전쟁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더라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 고기도 좋은 거 얻기 힘들고 하니까 노동자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런치 메뉴가 됐다고 해요. 그 우에노 중에서도 여기는 아직까지 고급화된 돈까츠인데 가격이 비싸고 요즘 기술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느껴져요. 비싼 가격에 비해서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료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좋아요. 그 라드도 매일같이 만들기 때문에 깨끗하고 대신에 그 라드에 안 맞는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런 변수가 있어요. 제가 카츠를 많이 먹어봤잖아요. 최근에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이런 라드를 취급하는 데 가면은 어떤 날은 그 라드 향, 풍미 되게 진하게 올라오고
어떤 날은 비교적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원물을 다루는 집들은 항상 같은 맛을 낸다는 게 거의 아트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장인들만이 하는 영역이라서 그런 또 이렇게 다른 맛으로 먹는 것도 있어요. 이제 또 그날그날 맛이 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 오늘 품 좋은데 오늘 약간 실망인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떨까. 아무튼 저당 빵가루 쓴다는 거. 그러니까 당분이 많이 없는 빵가루를 쓰는 이유는 저온에서 튀기면 빨리 안 익잖아요. 그러면 오래 튀겨야 되는데 당분이 높으면 빨리 타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튀기기 위해서는 저당 빵가루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무튼 폰타운케는 맛있었다. 결론은 단순한 결론인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네요. 빠뜨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폰타운케가 한 가지 또 이제 말이 끝나지가 않아. 이 보면은 히레카츠 같다고 했잖아요. 안심카츠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 로스의 풍미가 남겨있는 등심의 맛이 이 튀김옷에 다 고스란히 전달되어 있어서 등심의 카츠를 먹는 장점도 느낄 수 있다. 갑자기 기억났다. 우에노의 성지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추가해서 말하자면은 최초의 히레카츠도 우에노에서 나타났습니다. 안심 부분만 써가지고 좀 더 담백하게 히레카츠를 출시한 그것도 우에노예요. 그러니까 이 우에노에 이 돈까츠의 역사가 그대로 얼마나 많이 녹아있어요. 지금도 가성비 좋은 돈까츠 맛집이라고 불리는 톤카츠 야마베 우에노점 같은 거리에 이렇게 있어. 본 김에 말하면 얘가 지금 제일 신입생이에요. 우에노 전통 이제 형님들 완전 큰 형님들 사이에 차린 곳이에요. 평점 높네요. 얘는 아방가르드입니다. 최신 돈까츠, 첨단 돈까츠를 맛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집도 우에노에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했고요. 이런 가성비 좋은 집이 있다. 돈까츠 만푸쿠 여기도 가성비가 좋고 더 있어요. 톤파츠테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지금 미슐랭일 거예요. 아마 여기도. 이 우에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편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고 정리해 볼게요. 저온카츠 대중화에 최초로 기여했고 돈까츠 가격은 좀 비싸다. 고급스러운 양식당의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로 재료도 굉장히 좋은 걸 쓰고 라드도 직접 만들어서 쓰는 만큼 수고로움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장인 정신이 있어서 사실 정말 믿고 갈 만한 곳이다. 이런 철학을 유지하고 고집하는 곳들은 단순한 맛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돈까츠 밑젖음 현상, 튀김옷 분리 현상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정식으로서의 밸런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맛있게 먹었다. 카츠는 밑간이 돼서 그냥 먹어도 될 만큼 맛있다. 소금 간이 짭짤하게 잘 되어 있다. 그냥 영상을 쭉 틀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워낙에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동안 얼마나 제가 짧게 얘기한다고 힘들었는지 편집하다 보면은 또 방향성이 잡히겠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자세하게 얘기하냐 쓸데없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재미없으면 넘기면 되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돈까츠 덕후가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정도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틀리면 댓글 남겨주면 고맙고 그래요.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이런 지식을 알아야 돼? 이런 것보다도 폰타운케 같은 곳들을 가보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어떤 정신적 지주잖아요.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장인이 한결같음을 유지하고 그 표정의 진지함 그리고 자부심 지금 또 5대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폰타운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맛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조금씩 변화는 있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구나. 이 얘기는 또 중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폰타운케는 원래 이제 지금 4대째 철학 중에 하나가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도 된다라고 할 만큼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융통성이 없었고 고집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점점 돼지고기 맛도 변해가고 빵가루 이런 것들도 변해가고 이런 와중에 예전의 맛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정말 이 얘기 듣고
단순히 맛있냐 맛없냐만 보고 가지 말고 일본 돈까스의 정신적 지주구나.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저온카츠의 아버지구나. 한국에 저온카츠들 많거든요. 지금 뭐 교카이센도 그렇고 돈카츠 광명 그리고 브네 또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한 이 정도인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탄생했다고 보면 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가서 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단절이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되게 빨리빨리 대체돼 버려요.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 정착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하나의 방식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야기가 끊기면서 가까이에 소중히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자꾸 외부에 눈을 돌려서 하잖아요. 지금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 이것도 뭐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빵집들이나 카페들에서 지금 두쫑쿠를 안 만들면 장사가 안 되는데 경쟁력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안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소비자들도 너도 나도 그걸 찾으니까 기존에 있던 클래식들이 또 외면이 되겠죠, 요 한동안에는. 그러면 그 발전이 좀 이어지겠어요, 발전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 유지하는데도 백몇 년을 쓰고 있고 한데 그런 점을 보면 좀 많이 겸손해지고 본받고 싶은 것도 있고 한국도 식문화가 좀 일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곳들도 있긴 해요. 저 영 없지는 않은데 조금 그 비율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제 단순히 맛있냐 맛없냐에 주안점을 두고 맛집을 다니고 있지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계속 할게요. 뭐 많이 피곤해져 가지고 편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휴 다음 편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5위 했고 4위, 3위, 2위, 1위까지 갈 거고 이제 1등 제가 생각하는 1등을 정할 수 있잖아요. 1등부터 5등 뭐 타베로그 순위가 그것도 말해야겠다. 타베로그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일본 최대 미식 뭐 평가 사이트라고 해서 신뢰할 만하냐? 네, 신뢰할 만합니다. 그럼 그것만 그게 전부냐? 당연히 아니고 타베로그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맛집을 판단하는 건 정말 아니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무시할 만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장르별로 달라요. 음식 장르별로. 뭐 예를 들면 돈까츠는 타베로그를 좀 믿을 만하다든지 라멘은 상징적인 의미만 지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르마다 타베로그가 지니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돈까츠는 그래도 여러 장르 중에서 타베로그의 점수가 꽤나 유의미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뭐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돈까츠 무슨 덕후도 아니고 저보다 돈까츠 진짜 많이 먹어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번에 타베로그 5등부터 1등을 하는 게 뭐 돈까츠의 진짜 맛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하나의 재미 요소로 기획을 해본 거고 그 기획을 하는 김에 먹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까츠의 역사도 알게 됐네요. 다음에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또 폰타놓게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들은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들었다면 고맙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엔딩 멘트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도 하던데 그거 난 모르겠네. 뭘로 해야 되나? 또보티브 여기서 물러나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맛있게 드세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이걸로 할까? 모르겠다.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